김수희가 저에게 오늘 주어진 그 주제가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 58년, 8주년인지는 제가 지금 깜빡했습니다. 하고 이거 58주년인데 이제 60주기가 금방 다가오는군요. 이제 아직도 사실 이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제 결론이 이제 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주 논쟁적인 주제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연사분들께서 이러저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5.16에 대한 견해를 다 내셨는데 전 나름대로 또 좀 간단하게 이 5.16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가장 5.16에 문제되는 게 말하자면 이게 그 형식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빗대어온 몇 분 극소수가 음모적으로 정확히 보면 장교단이 한 200명이 동원됐고 군사가 3,600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선거를 통해서 성립된 합법적 정부를 갖다가 이 소수의 군인이죠. 우리가 60만 대 군인인데 사실 3,600명을 이걸 얼마 소수니까 이 소수의 군인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이걸 전복을 시킨 사건을 이제 표면적으로 뭐 그걸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 사건이죠. 정통성이 없는. 이제 그것이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면 5.16은 뭐 쿠데타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개념, 불법적인 그 어떤 정권 전복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그냥 미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길이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아주 일어나야만 됐던 사건, 당위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뭐 저희가 여기서 이리저리 노는 것보다 이제 구체적인 당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5.1 작년 정부가 집권하는 게 1960년 8월달 겁니다. 8월달에 이제 정식으로 정부를 냈는데, 작년 의회에서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한 압도적인 그 지지를 이제 작년 정부가 들어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국민의 기대를 받았고, 작년 정부는 나름대로 이제 민주주의를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우리가 국민인복의 어떤 이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경제제일주의라고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또 계획도 좀 갖고 있었는데, 이 당시 문제는 우리가 10여 년 계속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굉장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그냥 부추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반면에 작년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작년이라고 하는 개인 지도자의 자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작년 정부 공보비서를 하시던 송원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국회의원 여러 차례 오셨죠. 이분의 그 평가에서 봐도 자기가 이걸 모시고 계셨지만은 이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못 된다고 하는 평가를 송원영 공보비서가 내리고 계세요. 그렇게 리더십 자체가 이제 취약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혼란에 빠져가지고 결국 분당 사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 지도 세력이 아주 단결을 해서 이끌어가도 굉장히 난관이 부딪히는 시절에 분열이 돼가지고 친구파가 소위 싸움으로 결국 분당이 되고, 뭐 이런 그 지도부의 이제 난맥상이 벌어지면서 모든 자기들이 내세웠던 어떤 경제 발전이 뭐니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없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져요. 도둑놈이 침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둑놈을 잡는 경찰의 능력이 저하가 된다든지, 뭐 고상한 목표를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1960년 12월이 되면요, 이미 국민들의 여론이 이 정치와 이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으로 돌아섭니다. 당시 여러 가지 여론 결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60년 1월 달에 사상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5.16이
4개월 전인데 이게 아까 나온 장준하 선생님 보시든 뭐 여기 오시든 다 숙지오시는 자체죠. 이것이 이제 이미 61년 1월 달에 보면은 그 사상계의 권고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을 내리고 조언을 하는 이 권고원에서 이거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지고는 어떤 독재자가 나와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팽배하고 있다. 그게 5.16 락이 4개월 전에 사상계의 당시 상황 진단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1년에 들어와서 소위 4월 위기론이라는 게 확산이 돼요. 4월 위기론인 게 뭐냐면 제2의 4.19가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전국에 확산이 되고 작년 정부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엄령 계획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군 동원 작전 계획을 다 세우고 재밌었던 게 박정희 장군 일파는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 계엄군을 가지고 정권을 전복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었죠. 그게 61년 4월에 그런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당시 상황이라는 게 말도 없이 혼란을 이제 거듭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근데 이제 학생 소요가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뭐 이렇게 저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가지고 학생 대규모 사태는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뭐 이 61년에 들어가면 또 이 상황이 어려운 데서 당시 진보 좌파 학생들 정치인들이 통일을 해야지 우리가 살기 생긴다는 그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직접 북한의 무슨 대학생을 만나겠다 판문점에서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 제안을 하고 그런 한데 이것은 대한민국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 상태에 빠지고 우리가 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그때 전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정부에서도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법을 좀 해가지고 데모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데모가 일단 신고제예요. 그냥 신고만 하면 아무나 가서 데모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손을 보고 오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손을 못 봤어요. 이제 아주 이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5.16이 발발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16 나기 전에는 박정희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7기, 육군사관학교 9기, 해병대 여러 군데에서 쿠데타 음모가 산발하고 있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가서 5.16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야 될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는 거. 이걸 뭐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건 뭐 그래서 당연히 일어날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럼 일어난 다음에 이 5.16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 보시냐? 이미 뭐 김충남 교수님 여러 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 차원에서 5.16의 결과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사진 녹화도 이거 세계적인 업적이죠. 한국이 보여준. 이제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산업혁명을 5.16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가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산업혁명이 뭐냐? 이게 이제 영국의 17세기, 18세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소나 말로 길것에서 힘을 쓰고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짓고 이런 그래서 기계를 발견하고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인류 생활이 혁명적인 변화를 얻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 사회의 수명이라 평균 수명이라는 게 1800년대까지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부터 거의 일정했어요. 대개 몇 살을 짐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30살 내외에 있습니다. 1800년대까지는 인류 역사의 그 인간 수명이 평균 수명이 30살 내외가 1800년대까지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의 몇 배가 지금 늘어납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전 세계 평균 수명이 72살입니다. 전 세계 2배.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우리가 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영양을 공급받게 되고 의료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하면서 우리가 그 산업혁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세종대왕 송군 시대나 연산군 악군 시대나 사실 일반 그냥 90% 이상의 평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형편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뭐 기근이 한번 불면 그냥 다 때려 굶어 죽고, 세종세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성이 없는 사회인데 뭐 어떡합니까? 이 산업혁명이라는 단군조선 이래 한국 사회가 겪는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뭐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이것을 제대로 이룬 나라는 제국으로 발전하고, 이것을 제대로 못한 나라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일본은 산업혁명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군함과 대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활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죠. 뺏기는 거예요.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선진사회가 뭡니까? 산업화가 된 사회가 선진사회고, 산업화를 못한 사회는 후진사회예요.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인간 생활에 갖는 거기 때문에 5.16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사회로 갔다는 게 그만큼 혁명적 사건이라고 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48년에 건국을 한 다음에 가장 큰 과제가 뭡니까? 안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국가 분단이 되면서 6.25를 겪고 참상을 겪으면서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6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이북에 뭐 엄청 밀리는 상황이 있었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1인당 평균 소득이 이북보다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정통성 이북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그래서 이제 당시 좌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명분도 됐던 건데,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군사력을 우리가 미국에 100% 의존했어요. 예산을 갖다가.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재정도 50% 미국에서 줬기 때문에 미국서 예산을 짜지 못하고 우리가 예산을 못 짰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 국가가 못 되는 거예요. 주권 국가가 그냥 의존 국가. 명분으로는 건국이 됐지만 뭐 이런 상황이 있었고, 민주주의는 계속 표류하고 있었고, 박 대통령은 산업화를 해야지만, 물론 우리가 안보 문제 기본적인 산업화에 기반을 필요로 한 것이지만, 국민인복, 먹고 살고, 우리가 주권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산업화를 해야겠고,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그게 뭐 수많은 시행착오를 고치고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제도인데, 안정적인 중산층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최소한의 기반이 닦이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뭐 누차 말씀하셨어요. 빈곤을 벗어나야 우리가 민주주의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라는 게 좀 더 보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원적인 문화 활동, 뭐 가치가 막 이게 공존하면서 아주 다원적인 사회 현상이 허용되는 사회인데, 이것이 다 산업화를 통해서 수많은 직종이 갈리고 하면서 이런 새로운 계층 집단이 생겨나면서 그조사에 여러 가지 그 가치가, 우리가 지금 새로 모르는 젊은 애들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다 그런 크게 보면 일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이 산업 사회를 만든다고 보시면 그만큼 엄청난 한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혁명일 수밖에, 혁명 이상의 사건입니다. 5.16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사회학적으로 혁명을 정의할 때 조금 이제 어떤 우리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뚜렷한 혁명은 불란서 혁명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불란서 혁명이 고전 혁명이고, 혁명을 연구한 사람들의 전범이 불란서 혁명이에요. 그거 이제 어떤 원인이 일어나는데, 불란서 혁명은 이게 사실은 이제 요새 말로 민중들에 의해서 이게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봉기를 해가지고 전제정부를 이제 뒤고 뭐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민중에 의해서 이게 주도됐다는 거는 사회 다수가 기존 질서를 엎는데 찬성을 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제 5.16은 이것이 소수의 군인들이 불법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불란서 혁명하고 지금 이 이 전개되는 층의 이 모양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보통 고전 혁명은 우리가 다 밑으로 대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밑에 민중들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5.16은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밑에서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군인 집단이, 소수의 집단이 이걸 뒤엎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게 형식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회학적으로 규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한 학자가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는 새로운 또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뭐냐면 어떤 사회가 문제에 봉착해서 어떤 해결점을 요구할 때 기존 통치 집단이 이걸 해결 못할 때 군부 내지는 관료 사회에 개혁 지향적인 집단이 있다가 정권을 뒤엎어서 국가를 앞세워가지고 결국 개혁을 이끌어가는 형식이 그게 바로 이제 일본의 메이지 혁명이라든지 아타투르크랑 터키에서 일어난 혁명,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셀이라는 이런 몇 개 예를 들어가지고 후발부의 경우에는 꼭 밑으로부터의 봉기가 아니고 위로부터의 엘리트에 의한 그 국가를 앞세운 혁명도 있다고 하는 걸 개념화해가지고 이걸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이제 개념화했는데 바로 한국의 5.16은 바로 위로부터의 혁명이 아주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학문적으로도 정치사회학적으로 혁명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다. 어떤 국제적인 그 학계의 어떤 논리에 따른다고 해도 특히 이제 하나가 이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건데 나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2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고 사실 박 대통령이 존경했던 인물이죠. 제가 요즘에 우연히 한번 이집트를 가면서 일부러 그 나셀 운동을 좀 봤습니다. 박 대통령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집트는 지금 필요 없어요. 뭐 아주 형편없고 그렇지만 이집트의 나셀 혁명은 좀 세계 학계에서 그건 나셀 혁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쿠데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군사력을 통해서 정권 잡은 정권으로서 그거보다 훨씬 능가하는 업적을 우리가 남긴 형편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국제적으로도 얼마든지 더 부각이 되고 혁명가로서 아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그래서 5.16은 그냥 뭐 몇 사람의 이것 때문에 된 거가 아니고 당시 상황이 그런 새로운 지도력을 요구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거 당위론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뭐 여기 뭐 다 아까 좌 선생님 뭐 말씀하셨지만 이건 뭐 1960년대 70년대 세계적으로 쿠데타가 킹거론이 됐었어요. 뭐 쿠데타 짓고는 정부가 더 많았어요 사실. 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한국의 이 5.16 혁명이라는 거의 유일하게 부발 농업 총체 국가를 갖다가 선발 공업 동적인 사회로 변혁시킨 아주 획기적인 군사혁명의 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